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테크니컬 에벤저리스트를 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신뢰성 높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카오스 엔지니어링 인 액션이라고 하는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걸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이 세션이 아마 첫 번째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션 진행하는 방법은 먼저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아마존과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하나인 카오스 엔지니어링과 그 다음에 그 적용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신뢰성 높고 그 다음에 보건성 높은 아키텍처를 구사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카오스 도구들 중에 카오스 몽키라든지 큐브 몽키 같은 거에 간단한 데모와, 그리고 이제 이걸 실전으로 우리가 테스트 훈련해 볼 수 있는 게임데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프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숙명 중에 하나죠. 항상 장애가 난다는 거. 네. 굉장히 그 유명한 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긴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던 어떤 한 사람이 회사의 어떤 DB를 이렇게 지워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장애가 났던 그를 로그로 남겨가지고 그 장애를 복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장애가 뭐 휴먼 에러에서 나는 장애이기는 하지만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재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가 하나만 터지지 않고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장애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아주 큰 회사들조차도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깃허브에 가면은 이 포스트 모템이라고 하는 깃허브 그 레퍼리스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장애가 났던 모든 케이스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컨피그레이션 장애가 났다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장애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의 컨플릭트에서 나는 장애라든지, 이런 장애들을 회사별로 나왔던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유명한 회사들 있죠. 뭐 아마존도 있고 또 구글도 있고 깃허브도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장애에 있었던 것들을 로그로 이렇게 남겨놔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사실 이제 아마존의 우리 그 CTO이신 버너 보게스 박사님이 AWS가 이제 10년 동안 배워온 거 그래가지고 10가지를 이제 블로그에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애라는 건 항상 일어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언제든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그것들을 빨리 복원하거나 아니면 고객이 알아채지 못하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제 2006년도에부터 게임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건성 높은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이 제시 로빈스라는 분이 이제 2011년도에 이 부분을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셰프라고 하는 이제 데브옵스 툴을 만드는 회사의 CEO로 있으신 분인데, 이 아마존에서 어떻게 그 보건성 높은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알게 된 것들은 2011년도에 넷플릭스가 이 카오스 몽키라고 하는 오픈소스 도구를 제공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카오스 몽키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에다가 어떤 장애를 주입을 해서 그것들 보건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도구거든요.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가 사실은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관련한 굉장히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를 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DVD를 이렇게 온디맨드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우편 서비스를 하는 회사였다가 동영상 서비스로 넘어오면서 좀 더 이제 인프라를 더 확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기존 그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이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처음 AWS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는 유럽
유럽 지역에, 그리고 2013년도에는 미국 동부 지역 말고도 미국 서부 지역의 리전을 활용을 하면서 리전이 페일이 나더라도 실제로 서부 리전에서도 액티브 상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완전히 전체 마이그레이션이 끝낸 그런 어떤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은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천 번의 일간 서비스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인스턴스 수도 몇만 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당 트랜잭션 수도 뭐 수십만 정도 되고, 고객 수도 뭐 수백만 정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인프라를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 엔지니어 수가 뭐 고작 수십 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전혀 없이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그 넷플릭스의 이 마이크로 서비스 운영,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련한 그 영상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것이 이제 두 가지, 데이비드 한과 그다음에 이 그 마스터링 카오스 넷플릭스 가이드 투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이 두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라는 시스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AWS 기반에서 이제 앞에 이제 로드 밸런서가 있고요. 수백 개의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줄이라고 하는 API 게이트웨이가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줄 API 게이트웨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인증이라든지 해주는 이제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거쳐서 이렇게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 쪽으로 API 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을 이제 우리가 엣지라고 부르고, 뒤쪽을 이제 미들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죠. 뭐 라우팅 플랫폼도 있고, 그 다음에 캐시도 있고, DB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간에 API 통신을 하면서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서비스의 종속성이 굉장히 많고 서로 그 디펜던시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어떤 서비스 하나가 장애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다른 서비스의 이펙트가 굉장히 클 거고요. 그런 이펙트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 도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휴트릭스나 리본이나 유레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이것들이 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 하나가 다른 서비스에 API 콜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가 지금 현재 응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에 계속 응답을 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응답을 하는, 휴트릭스가 이제 앞에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차단기를 두고 우리가 이제 누전 차단기처럼 차단을 하고, 그것들을 응답한 결과가 없으면 기존에 있던 그 응답 결과를 폴백으로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제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난 서비스에 계속 물어보면 내 서비스도 잘 안 되고 저 서비스도 또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휴스트릭스라고 하는 이제 서킷 브레이크 서비스가 오픈소스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로드 밸런싱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그 앞쪽에 게이트웨이가 있고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로드 밸런싱을 하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에 서비스를 받을 때 여러 개의 서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서버의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로드 밸런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유레카라고 하는 서비스가 그 어떤 특정 서비스의 서버 인스턴스의 어떤 추가 삭제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레카에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리본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기반의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분산하는 거죠. 좀 색다른 어떤 그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인터페이스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 서비스 간의 휴스트릭스에 의해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레카에서 서비스를 갖고 와서 리본이 이제 클라이언트 로드 밸런싱을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 하에서 이제 그 문제들이 생길 거를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은 이런 겁니다. 서비스 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폴백을 통한 서비스, 그리고 클라이언트 기반의 로드 밸런싱, 그리고 단순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것들을 쓴다라는 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그
팀들이 각각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단순한 이제 라이브러리와 그 프레임워크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서비스 간의 API 제공을 일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서비스의 확장성이나 복원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AWS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오토 스케일링, 멀티 에이지, 멀티 리전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단에 이제 자원 중복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카오스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들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솔루션 중심으로, 그래서 인프라 운영 팀들도 실제로 이제 엔지니어링에 좀 더 기반한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배포도 자동화된 배포, 그리고 통합 파이프라인, 우리가 이제 흔히 데브옵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의 어떤 개발 환경과 인프라 서비스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오스 몽키라고 하는 서비스가 그 넷플릭스에서 만든 오픈 소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카오스 몽키는 넷플릭스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들어있는 서비스들을 인스턴스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죽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들이 이제 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모든 인프라에 대한 실패를 가정하고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G 그러면은 뭐 가용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가용 영역을 날려버리는 서비스. 이제 이걸 카오스 고릴라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에서는 그 가용 영역 자체를 날려버리고 다른 가용 영역으로 이 서비스가 제대로 올라오는지를 보는 그런 도구도 있고요. 심지어는 리전 페일,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리전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그 카오스 콩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오스 몽키만 현재 오픈 소스로 나와 있고, 이 카오스 고릴라나 카오스 콩은 이제 넷플릭스 내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모든 인프라에 대한 실패를 가정하고, 심지어 이제 AWS는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조금 더 데브옵스 환경을 넘어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건지를 이제 정의와 함께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제 서비스에다가 페일러 인젝션, 그러니까 장애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능을 배포하기 전에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은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에다가 실제 장애를 주입을 해서 그것이 견디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어떤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애 주입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부하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존에 돌아가는 서비스에다가, 또는 호스트 서버 이슈, 그러니까 서버를 끈다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셧다운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CPU 메모리에다가 어떤 공격을 한다거나, 네트워크에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어떤 아까 조온이라든지 리전처럼 데이터 센터를 아예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페일러 인젝션을 실제로 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우리 회사는 절대로 못해요, 그런 거. 우리 사장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 기법이 현재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통해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지난 작년 리인벤트 때 그 노라 존스라고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엔지니어가 실제 키노트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때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밖으로 노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테스트할 때는 몰랐던 문제인데 이걸 실서비스에 넣어서 돌릴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어떤 기법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에서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 팀이 있는데, 이 팀이 무료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리 가이드북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이제 넷플릭스 카오스 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정의와 운영 노하우들을 이제 녹여놨습니다. 아마 이제 무료로 제공하니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이제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이제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정상 상태의 행동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알고,
그거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들을 뭐 계속 지속적으로 돌려보고 그리고 그 실험이 어떤 서비스에 큰 임팩트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가정을 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상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정상 상태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이제 흔히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스템이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뭐 밤에는 사람이 없고 낮에는 사람이 많고 주말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주중에는 사람이 많고 그냥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정상 상태를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그 측정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CPU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량 이런 걸로 이제 정상 상태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카오스 엔지니어링에서는 실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매트릭스 통계치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100ms의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하면 그 매출의 1%가 드랍이 된대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500ms의 그 지연 시간이 발생을 하면 20% 정도의 검색 감소가 일어나고 야후 같은 경우에 400ms 정도의 지연 시간이 일어나면 실제 그 사람들이 백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5에서 9% 정도가. 이 정도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를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임팩트를 통계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거에 대한 가설을 수립을 하는 건데요. 가설 수립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먼저 서비스가 만약에 404 또는 503 상태가 왔다, 페이지가 그러면은 지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연이 뭐 되고 있다고 하면 또 포트에 접속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포트에 접속을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서버 IP 테이블이 다 날아갔는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된다면 뭐 VPC의 보안 그룹이 규칙이 변경이 됐는지, 또는 이제 아니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가 중단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초당 접속 숫자가 초과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what if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가면서 이 가설들을 이제 수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 가설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험할 가설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실험할 범위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지표를 측정할 건지를 하고, 그리고 이 실험들을 우리가 구성을 했으면 이 실험을 그 직원들한테 다른 직원들을 알려야 되겠어요. 모르고 막 하면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 장애가 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을 할 때 아마 이제 제가 아까 뭐 실서비스에 바로 그 페일러 인젝션을 하면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작은 범위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능한 프로덕션 환경에 가깝게, 뭐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운영하기 힘든다면 뭐 스테이지 서비스가 어느 정도 그 사내 유저가 쓰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유저가 쓰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특정 서비스에 실험을 할 때 그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로 장애가 이렇게 계속 전파되지 않도록 어떤 그 반경을 최소화하는 것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긴급하게는 만약에 실험을 중지하고 빨리 롤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짜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오스 그 실험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캐나리 디플로이를 할 때 보면은 전체 99% 사용자 중에 1% 정도에만 이제 우리가 배포를 하게 되는데, 카오스 엔지니어링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의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들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장애를 감지하는 시간, 또는 이제 문제를 인지하고 최초의 알림이 나왔던 시간, 그리고 이것들을 사내에 전파했던 시간, 사내 전체에 전파했던 시간,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자동 롤백이 일어나는 시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복구가 되고 있는 시간, 그리고 이제 복구가 뭐 자동으로 되지 않을 때 수동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구 시간, 그리고 이제 전체 복구 안정화된 시간, 즉 다시 말해가지고 시간들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처음에 감지된 것부터 해서 복구 단계와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시간까지를 그때 측정을 해서 어떤 곳에서 시간이 더 많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이제 수정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문제점 수정을 할 때 아까 이제 포스트 모템이라고 이제 실제로 이제 장애 났던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주는 그 로그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 해고를 하면서 이것들을 오류를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장애가 만약에 뭐 45분간 고객 장애가 났다. 그러면 이 서비스에 왜 장애가 났냐? Because of 다른 서비스로부터 예상치 못한 트래픽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서비스로부터 왜 예상치 못한 트래픽이 발생을 했냐? 그 이유가 그 서비스가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우리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서비스가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SLA에 충족하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서비스가 우리한테 영향을 줬던 서비스가 충분한 컴퓨팅 용량이나 아니면은 뭐 오토스케일이 안 걸려 있다든지 보건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이유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애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이유들을 파고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 지금 보다시피 서비스 종속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나는 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발 반경을 작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장애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지 않게끔, 그래서 장애가 전파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차드 쿡이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애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장애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케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하고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 과정을 잠깐 봤으면, 그러면 그 아키텍처, 케오스 아키텍처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오스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부터 해서 데이터 스위칭,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팀 레벨의 이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그 아키텍처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인프라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단계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AWS 클라우드는 현재 전 세계 18개 리전이 있죠. 이 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원 중복성, 리던던시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없애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AWS를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한 상태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각 리전을 이렇게 보면 각 리전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리전에는 서너 개의 가용 영역,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버지니아 리전을 이제 본다면 이 버지니아 리전에는 뭐 현재는 더 많은 가용 영역이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4개가 있다고 치면 이 리전에 있는 가용 영역이 하나하나가 데이터 센터가 또 아니에요. 하나의 이제 가용 영역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전은 여러 개의 에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에이지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리던던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장애 지점이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이 인프라들이 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리플리케이션, 서로 어떤 곳이 장애가 났을 때 다른 곳에 바로 서비스가 리플리케이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실제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바로 리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자동으로 이 서비스들을 다른 인프라 환경에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윗단에 이제 우리가 스위칭 단계를 한번 볼 텐데요. 스위칭 단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서비스에 우리가 런칭을 했을 때 특정 서비스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문제가 해결된 문제가 없는 문제가 없는 서비스로 이제 우리가 스위칭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리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리전으로 이렇게 포워딩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서비스가 다시 복원이 됐을 때 다시 서비스가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데이터 트래픽 라우팅을 잘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특히 전 세계적인 환경에서, 글로벌 환경에서 서비스 구축한다는 건 더 어렵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할 때도 우리가 부분적인 부분만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되게 저도 이제 이전 회사에 다음에 있을 때도 되게 이제 어떤 서비스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정기 점검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전체 내리고 이제 뭐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그 클라우드 환경을 쓰면 고객의 임팩트를 주지 않고도 어떤 기본 복구나 장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리전의 최소한의 동일 구성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하거나 장애 어떤 만약에 우리가 뭐 인프라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한다거나 할 때 다른 쪽으로 오토스케일링 걸어서 스위칭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빠른 데이터 복제를 할 수가 있겠죠. AMI나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S3에 데이터를 놓고 사용자 요청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중복 자원으로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또 아주 이제 낮은 금액으로 이 HA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윗단으로 애플리케이션 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는 결국은 서비스가 일단 오류를 뭐 뱉어낸다거나 아니면 응답이 느리거나 네트워크가 단절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될 텐데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이런 서비스 이슈,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했던 베스트 프랙티스처럼 서비스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비스가 어싱크하게 또는 스테이슬리스하게 구성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벌크헤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배를 타시면 배 밑에 보면 벽벽이 있잖아요. 그 격벽처럼 이제 다른 서비스에 여기에 물이 차면 다른 서비스에 다른 이 공간에는 물이 차지 않도록 이렇게 격벽을 치는데 그런 격벽을 치는 어떤 구조, 벌크헤드 같은 것들을 이제 막아놓음으로써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덴포턴트라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멱득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냐면은 어떤 서비스가 계속 어떤 요청이 오더라도 한 번만 처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상태가 바뀌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기법들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샤딩이나 뭐 페더레이션 같은 기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서비스 이슈에 대해서 이 장애가 전파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팀인데요. 아마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예상치 못한 애플리케이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가 연습돼 있지 않으면 되게 뭐 이런 거죠. 리부트 해봐라 뭐 이러고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막 고쳐보자.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더 커지고 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단 건물에서 하는 하재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하재가 나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재 훈련은 그냥 뭐 언제 훈련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울리면 그냥 오는 거죠. 좀 이제 하다 보면 제로하고 이거 이제 뭐 좀 테스트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카오스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카오스 아키텍처에서 하는 훈련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하는 훈련인 거죠. 네. 실제로 훈련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훈련은 누가 도대체 해야 되나? 네, 뭐 인프라 팀이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 팀이 할 거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카오스 팀들이 충분히 이런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오스 팀들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카오스 몽키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 그램린 같은 소프트웨어 도구를 쓴다거나 아니면 게임데이 같은 어떤 프랙티스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양한 페일러 인젝션을 한다거나 그걸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어떤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카오스 팀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사이트 리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구글에서 했던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전파를 해서 사실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하는 거랑 크게 뭐 다르지 않은 SRE라고 하는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지금 많은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페일러 인젝션을 하는지를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카오스 몽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툴이기 때문에 카오스 몽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오스 몽키를 통해서 어떻게 페일러 인젝션 하는지 인스턴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오스 몽키라고 하는 툴은 넷플릭스에서 만든 오픈 소스예요. 실 서비스의 가상 서버 또는 컨테이너들을 실제로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도구고요. 뭐 큰 어떤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인스턴스랑 컨테이너 팍들을 죽여버리는 그냥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신비한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 원숭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신비한 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툴로 제공을 하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이 독립을 해가지고 스피네이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프라 도구랑 같이 붙여갖고 서비스를 이제 이 오픈 소스를 배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피네이커를 만약 쓰시면은 이 카오스 몽키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피네이커 셋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오스 몽키, 여기 보시면 이제 enable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은 실제로 이제 스피네이커 툴에다가 카오스를 넣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오스 몽키 이제 돌아가는 걸 잠깐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카오스 몽키를 enable 시키고, 그리고 이제 AWS 관련한 셋업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셋업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묶어서 이제 푸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앱이기 때문에 조금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업로드를 하고, 자, 이제 카오스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관련한 어떤 부분들을 다 디펜던시 관련된 부분들 다운로드를 받아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제가 조금 돌려서 실제 이제 카오스 툴들을 이제 테스팅을 해보는 이제 인스턴스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카오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위에 거는 인스턴스들의 스테이터스를 보는 CLI고 중간에는 그 카오스 툴을 실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 카오스 관련한 정보들을 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카오스 몽키를 돌렸더니 이제 셧다운을 하고 있는 그런 바로. 그래서 셧다운이 되고 만약 이게 인스턴스가 오토 스케일링 걸려 있으면 바로 다시 이제 복원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서비스가 죽어버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이제 실제로 동작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확인을 하고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큐브몽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큐브몽키라고 하는 이제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쿠버네티스가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이제 EKS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매니저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EKS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가 원래는 이제 마스터 노드랑 그 다음에 워커 노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etcd 서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AWS가 마스터 노드랑 etcd를 이제 관리를 하고 사용자나 이렇게 워커 노드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니지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마스터랑 그 다음에 etcd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HA가 되고 한 시간에 한 번씩 백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커노드도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넣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EKS로 쉽게 만들어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용 영역에 이제 워커노드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쿠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쿠버네티스를 이제 뭐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스티오라고 하는 오픈 소스도 있고, 카오스 툴킷이라는 것도 있고, 큐브몽키도 있고, 그램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큐브몽키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브몽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오스몽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있는 파트를 무작위로 종료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마스터 노드랑 이 etcd 쪽은 이제 AWS가 매니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뭐 필요한 거는
팟을 이렇게 죽이는 거고요. 이 팟을 죽이다 보면 이제 뭐 AG에 있는 특정 그 노드들이, 워커들이 이제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제공을 하는 거고, 쿠브몽키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뭐 지금 메타데이터 쪽을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쿠브몽키를 언제 실행을 할 건지, 그리고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뭐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팟들을 죽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레디스 기반의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 방명록 서비스인데, 레디스에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그 레디스 팟들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네. 이제 레디스 컨테이너들을 이제 실제로 EKS에다가 디플로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이제 쿠브몽키를 통해서 죽여보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시면 이제 쿠브몽키에 이제 먼저 컨피그레이션을 먼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행 시간하고 언제 실행할 건지를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어떤 뭐 네임스페이스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팅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쿠브몽키를 이네이블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레디스에다가 이제 이 마스터에다가 이제 쿠브몽키 컨피그를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쿠브몽키에다가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쿠브몽키 컨피그 맵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실제로 이 서비스 큐브 시스템이 있고, 큐브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이제 지나가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쿠브몽키에다가 이제 돌려보는 걸 해볼게요. 네, 큐브 컨트롤에다가 네. 디플로이 된 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프론트엔드랑 레디스 마스터, 레디스 슬레이브 이렇게 떠 있었고요. 이제 앞에 이제 제가 쿠브몽키 디플로이를 이제 쿠브몽키에 대한 디플로이를 했고요. 그래서 쿠브몽키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보시면은 쿠브몽키가 이제 프론트 쪽에 그 레디스에다가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바로 서비스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러닝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죽이면은 이제 터미네이션이 될 텐데요. 여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들어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터미네이션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근데 이제 EKS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마스터랑 그 다음에 이 워커들이 이제 오토스케일링 걸려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이제 죽으면 다시 생성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이제 방명록 서비스예요. 그냥 간단한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쑥쑥 쌓이는, 레디스에 쌓이는 그런 서비스인데, 기능을 하는 서비스인데, 지금 이제 쿠브몽키가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막 레디스 마스터랑 슬레이브가 막 죽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서비스가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쿠브몽키를 돌리는 시간에 어떤 이제 그 장애가 나고 있죠. 네. 근데 실제 유저들한테 주는 어떤 임팩트는 별로 없지만 이 팟들이 실제로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카오스 엔지니어링 도구들, 카오스 몽키랑 큐브 몽키를 간단하게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뭐 기능은 너무 간단하죠. 뭐 그냥 팟을 죽이거나 인스턴스를 죽이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운영을 할 때는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제 게임데이라고 하는 그런 프랙티스가 되겠습니다. 이 게임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서비스 복원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회사 내에 있는 기술 인력들 또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까 하재 훈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하재가 났을 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 게임데이라는 걸 하는 것은 실제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실제 서비스로 할 때 우리가 주기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열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되게 우리가 이제 장애를 하기 위한 버그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이제 버그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API 게이트웨이랑 서비스 통합을 할 때도 이제 뭐 이슈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배포할 때도 이제 이슈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생기면은 뭐 엔지니어링 팀도 붙고 이제 오퍼레이션 팀도 붙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이제 뭐 더 크게 발생을 하면 뭐 고객 센터도 붙고 PR 팀도 붙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실제로 그 실서비스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모든 회사에 있는 서비스 팀들이 진짜 훈련처럼 하는데 실전처럼 하는 그런 어떤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방훈련처럼 안전한 환경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시나리오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팀별로 이제 참여해서 팀별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지를 뭐 확인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그 향후에 이제 어떤 진짜 프로덕션 환경에 실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범위 같은 것도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게임 데이를 할 때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 데이를 할 때 이제 회사의 팀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이걸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갖고 대화방, 뭐 워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대시보드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늘 계속 얘기하지만 이 폭파 반경 레이더스를 제한을 해서 어떤 고객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떤 환경에서 할 건지를 먼저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 데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단계를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 테스트, 그다음에 성능 테스트, 예외 사항을 바로 처리하는지 기능 테스트, 또는 성능 테스트는 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자원 제약 테스트, 그러니까 서버가 만약에 부족해졌을 때 자가 치유가 되는 셀프 힐링이 되고 있는지,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이 올랐을 때 타임아웃이 나가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게임데이도 그 프로덕션 환경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의 대응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게임들을 할 때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고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처음 하는 회사는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이제 부하 테스트랑 실패 테스트를 우리가 여기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이런 걸 텐데요. 우리가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그 중단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가능한 부하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 근데 실패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중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데이라고 하는 걸 목적은 뭐냐면 그 문제 발생할 때에 운영상의 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로 원하는 테스트의 결과가 어떤지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 데이는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의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하냐? 뭐 테스트는 다양한 테스트가 있어요. 온프로미스 기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물리 서버나 렉 전원을 끈다거나, 뭐 라우터 스위치 전원을 끈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뭐 이러면 사실 복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에서는 이제 뭐 인스턴스를 종료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이제 그 보여드렸던 그런 모든 프랙티스를 하는 겁니다. 뭐 네트워크 단절이나 보안 접근 인증 수단을 제거한다거나, DB 장애를 발생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테스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게임 데이를 진행하는 몇 회사들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간과 날짜를 정합니다. 아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관련 팀들이 모두 모일 수 있게끔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일종의 워룸 장소 같은 걸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을 먼저 정해요. 오전에 10시, 뭐 11시, 뭐 오후 1시, 뭐 이렇게 3번 정도의 페일러 인젝션을 하고, 전체 오후에 다 모여가지고 각각의 페일러 인젝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개선안을 마련을 하고 뭐 다음 일정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오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임데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어가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 방법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든 엔지니어가 한 방에 모여서 일단 3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먼저 온콜을 받는 사람, 이 온콜이라고 하는 장애의 처음에 첫 번째 이제 인지의 어떤 신고를 받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고객,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페일러 인젝션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일러 인젝션 하는 사람이 페일러 인젝션 하면은 온콜이 이제 온콜이 받겠죠. 디버깅 도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온콜 받은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고, 고객은 계속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막 리로드를 한다거나 백을 해본다거나, 고객의 영향이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지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패 주입자들은, 그러니까 페일러 인젝션 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목록에 따라서 이제 페일러 인젝션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피드백 내용을 먼저 온콜인 경우에는 현재 디버깅 도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지금 빨리 응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디버깅 도구가 잘 동작을 하고 있는지, 롤백을 내가 빨리 할 수 있었는지, 복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피드백을 하고요. 고객은 접속 실패를 할 때 잠재적으로 고객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어떤 뭐 이미지가 안 보인다거나 영상이 안 보인다거나 또 어떤 웹사이트가 안 보인다거나 웹페이지가 안 보인다거나 어떤 기능이 동작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겠고요. 페일러 인젝션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그룹,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하고 문제에 맞닥뜨린 고객의 어떤 반응들을 살펴가면서 그 과정을 파악을 하는 방법으로 이 세 그룹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 돼 있으면 시스템 오류를 자동으로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 오토 스캔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뭐 쿠버네티스 쓰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컨테이너들이 파트들이 올라온다거나, 그래서 고객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수동 또는 자동으로 되지 않아서 복구 절차를 해야 되는 경우,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거는 옐로우.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아예 이제 중단하고 시스템을 직접 매뉴얼하게 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 레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구분한 다음에 그 문제 진행 목록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웹 서버에 뭐 에이지 레벨의 EC2 인스턴스가 중단이 됐을 때, 이거는 이제 뭐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고객 영향이 없고 실제로 이제 ELB에서 알람이 와서 온콜이 체크를 해가지고 5분 내에 그 인스턴스가 바로 이제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린 정도로 충분히 문제가 없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상품 검색 API가 있는 서버가 있는데 여기에 검색 엔드포인트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이 됐어요. 근데 이 API 데몬이 중단이 돼가지고 이 파트너사에 어떤 영향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파트너사들의 이 API 콜을 했는데 이제 뭐 50% 이상 뭐 실패가 증가됐을 때 매뉴얼하게 만약 API 데몬을 복구를 해야 된다면 이제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 데이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저희가 리인벤트에 가시면 게임 데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 게임 데이라는 게 뭐냐면 팀마다 이렇게 모여갖고 이제 클라우드 내에 어떤 특정한 아키텍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이벤트입니다. 일종의 해커톤 같은 건데,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제 포인트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포인트를 많이 획득한 팀한테 상을 주는 그런 기능이, 그런 이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주로 리인벤트에서 많이 열리다가 최근에는 이제 AWS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특정 고객이, 만약 고객들이 여러분들 중에 어떤 회사에서 야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솔루션스 아키텍트한테 연락을 하시면 이 게임 데이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서비스에다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콘 뭐 렌탈 서비스 같은 이런 스타트업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페일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걸 해보면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이제 그걸 찾아가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런 좀 재밌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우리 담당 SA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 데이를 조금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획자들 또는 고객센터, PR까지 참여한 모의 훈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장애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전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뭐 뉴스 미디어나 아니면은 소셜 미디어 같은 데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잘 안 되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 올라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게임 데이 같은 거를 요즘에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 내에 이제 장애 고지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영향을 받는 서비스 기획자들 아니면 뭐 영업 담당자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이제 처리를 할 건지, 고객들한테 어떻게 노티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배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인포큐라고 이제 이 그 시스템 아키텍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게임데이에 관련한 이제 세션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카오스 엔지니어링 기법을 기반으로 게임데이를 만약에 실행하신다면 만약에 서비스가 회사에 장애가 나더라도 이제 허둥대지 않고 침착하고 초연하게 이렇게 장애 복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카오스 엔지니어링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는 인프라 단에서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개발 환경 또는 개발 문화가 데브옵스 환경에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있어서 팀들이 그 다음에 넥스트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실제 현재는 뭐 이제 개발 테스트 배포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자동화되고 그다음에 배포도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러들 또는 장애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 만약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 큰 무거운 그런 모노리스크 애플리케이션을 잘게 쪼개서 좀 더 빠르게 배포하고 서비스들을 이 팀 간의 어떤 자율성과 그리고 이제 그 오너십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랬을 때 이제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시고 싶으시면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가시면 관련된 모든 그 정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참여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CNCF라고 하는 곳에 이 아마존이 좀 주축이 돼서 카오스 엔지니어링 워킹 그룹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NCF에 가서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이 어떤 식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는지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그 외에 나머지 레퍼런스 자료들이 다 있고요.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 서비스에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입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과정이다.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러시면은 저희 카오스 엔지니어링 관련한 한국 커뮤니티도 있어요. 저희가 몇 번 미트업을 했었고요.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페이스북에 그 그룹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입을 해보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